자, 8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예상 현금 흐름이다. 자, 운영 경비율을 구하는 건데, 자, 거기 보면 유효 총소득 승수가 또 나오죠. 앞에 자, 82번 문제 푼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자, 유효 총소득 승수는 또 총 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이고 유효 총소득 승수는 얼마죠? 5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얼마 나오느냐? 5분의 10이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억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죠. 자, 여기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순 영업소득에서 또 뭐를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4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또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죠? 6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때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되죠? 이게 1억 원.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고, 그리고 영업경비도 2억, 1억이니까 영업경비도 얼마? 1억 원이 되겠다. 이 얘기죠.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운영 경비율. 자, 운영 경비는 영업 경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효 총소득 기준을 했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은 지금 얼마죠? 2억. 영업 경비는 1억. 2분의 1이니까 0.5. 100을 곱해주면 50%로 가면 0.5가 나오고, 자,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을 묻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대. 순 영업소득은 1억 원.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이니까 분모분자를 2천만 원 나눠주면 얼마? 5. 2분의 5니까 2.5가 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보통 2-3개 이렇게 계산 문제를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5번 문제로 갑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대출기관에 유리한 유형은 뭐죠?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겠죠.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출 1 기준 시에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자, 고정 금리 대출이죠. 자, 고정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금리 고정 대출 시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고정 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이렇게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뭐다? 손해를 보고, 대출자의 금융기관은 뭐를? 이익을 얻는데, 이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조기 상환을 하면은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니까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대출자의 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조기 상환으로 난 위험은 커진다. 맞는 지문인데 3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우리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변동 금리 대출에 있어서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줬다? 가산 금리를 더해준 것을 말하죠.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에는 뭐다? 유리. 대출기관에 있는 유리하고 반대로 차입자에게는 뭐다? 불리하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86번 틀린 것을 묻는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변화 없이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인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자, 2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뭐다? 유리하죠. 2번도 맞고. 자, 그 낮으면 이게 포인트죠. 자,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이 대출 기준 금리로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2년 말에 도입된 제도죠. 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차입자는 어떻게 돼?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을 대출받으면 어떻게 금리 변동 위험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유리한 것이 아니라 뭐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올해 시험에 이 대출 상환 방식이 또 매년 출제한다. 올해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 게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8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장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뭐다?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CAM을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 이거는 CPM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는 큰 게 아니라 뭐다? 요 금액보다는 뭐? 작다. 기억은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작다. 틀린 지문. 두 번째,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건 요거.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여러분, 체증 상환 방식은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뭐한다? 감소한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자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지만은 원금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초기죠. 원금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네 번째 설명. 네 번째 지문은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이 맞는 지문 5번 정답. 자, 88번 옳은 것을 또 묻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에서 원금은 저당 원금은 대출금입니다. 저당 원금은 대출금을 상환 기간 만기로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을 하죠. 그런데 이자는 매 기간 말에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입니다.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죠.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 여기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 제로일 때 요 금액이 대출 받았어요. 요 금액은 뭐다? 대출금을 나타내는 거죠. 요 선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서 만기되면 전액 갚는 방식이죠. 이것은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원리금은 이렇게 원금이 이렇게 적게 갚으니까 이것을 돌리면 돼. 이것을 회전 이동해서 돌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 CPM. 근데 GPM은 그림이 달라요.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GPM.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잔액이 뭐하다? 증가하다가 뭐한다? 감소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은 틀린 지문. 3번 역연금 저당이란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불받는 것을 말한다. 역연금 저당, 역저당이라고 하죠. 개념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상환 기간 동안 기간 초에는 뭐가 많죠? 이렇게 이자 지불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적은데, 이제 기간 말에 가까이서 저당 지불액은 뭐죠? 여러분 저당 지불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 대출 기간 내내 뭐 동일하다. 네? 증가한다 하면 안 돼. 여러분 기간 초든 기간 말이든 하여튼 대출 기간 내내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합니다. 틀린 지문. 5번째,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뭐하다? 높다. 높을 경우에는 차입자는 이익을 얻는 거고 대출자는 뭐다? 손해를 얻으니까 대출기관은 불리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이익을 얻으니까 유리하겠죠. 요 지문이 5번 설명.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89번 문제로 갑니다. 자,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제공했는데, 두 방식에 의해서 구한 첫 번째 월 불이백 차액은 얼마냐? 자, 우선은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첫 번째 월 불이백이 얼마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본데, 거기 박스에 보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데, 거치 기간 동안에 뭐만 지급한다? 이자. 그러니까 요거 있는 이자예요. 이자. 첫 번째 월 불이백 이자. 왜? 3년 거치를 했으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지. 이자인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직 돈 안 갚았잖아요. 대출금이 얼마? 주택가격 6억에 담보인정비율 50%니까 얼마? 3억 원.
처음에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받은 금액 3억에 뭐를 곱한다? 이자율을 곱하죠. 이자율은 뭐다? 월 이자율을 곱해주면. 월 이자율 몇 프로? 우리 0.5%. 1%는 300만 원인데 0.5% 하니까 얼마? 150만 원이 되겠죠. 150만 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죠? CPF,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우리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다 똑같죠. 대출금인 3억 원에 뭐를?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자, 월 저당 상수가 주어졌는데 얼마? 0.006443이 주어졌어요. 자, 했더니 193만 2,900원 이게 나오죠. 그럼 요 첫 번째 월 불이백이잖아요. 첫 번째 월 불이백 차액 얼마? 차액은 43만 2,900원. 2번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 원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26회와 28회는 원금 균등에서 출제했고요. 29회는 원리금 균등에서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를. 자, 90번 문제 보시면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타내라. 자, 우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얼마? 매월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인 1억 2천만 원. 자, 대출금인 1억 2천만 원을 뭘로 나누죠? 대출기간, 만기. 몇 년? 10년이니까 100, 월로 가니까 100, 얼마? 20개월. 했더니 1회차. 12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1회차만 구하면 되죠. 원금 상환액은 매월 100만 원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1억 2천만 원에 뭐를 곱해주죠? 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가 또 이번 얼마? 0.0111 1억 2천만 원에 요거 곱해주니까 요건 얼마죠? 그러니까 133만 2천 원? 133만 2천 원이 되겠죠. 자, 그럼 1회차에 이자가 얼마냐? 자, 1회차의 이자는 자,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 아직 돈 안 갚았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 1억 2천만 원. 자, 1억 2천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월 이자율. 월 이자율 몇 프로? 자, 월 이자율은 0.5%. 6%잖아요. 고정금리가. 12개월 나눠주니까 0.5% 곱해줬더니 얼마 나온다? 6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얼마죠?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면 이자. 여기서 요걸 빼주니까 얼마? 74만
3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32,000원. 100만 원 732,000원. 2번 정답. 자, 91번. 틀린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CAM은 대출 기간 동안 이렇게 원금은 일정하게 이렇게 상환을 해요. 만기까지.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상환을 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죠. 이렇게 원금이 일정하니까 이자도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다? 우리 직선.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 1번 설명.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얼마? 원리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 감채기금 개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틀린 지문. 3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뭐만? 이자만 상환하다가 어떻게 돼요? 만기에 일시로 원금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이 이렇게 쭉 가죠. 이자가 수평선이야. 왜? 대출금에 뭐를 곱하면 돼? 대출받은 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요 이자는 만기까지 똑같죠. 왜? 돈 안 갚으니까. 만기 전에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여러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요. 네 번째,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에는 이렇게 뭐죠? 초기에는 적게 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차 이렇게 뭐 한다? 높게 이렇게 가는 방식을 뭐죠? GPM 방식. 4번은 개념.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이렇게 상환됨에 따라 이자액 비중은 점점 뭐다?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뭐다? 증가하죠. 요 그림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9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자금 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통대출 조건은 대출금 2억 원에 고정금리 연 5%고 대출 기간 만기는 15년입니다. 대안 1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 대안 2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대안 3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대안 4는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는 체증 분할 상환 방식. GPM 얘기하는 거죠. 자, 1번에 모든 대안별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식은 다르죠. 여러분, 원금, 만기 일시상,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GPM 다 다릅니다. 쉼표 앞은 맞았어요. 근데 뒤에가 문제죠. 첫째 년도 그러니까 1회, 첫째 년도 1회차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이자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 뭐다? 여긴 대안. 뭐 원금 거기 만기 일시 상환 조건용 대안 1.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 자, 처음에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이렇게 오는 거는 뭐다? 이거는 원금 균등인 대안 3. 이건 대안 3.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거. 이런 형태로 이자가 내려오는 거. 이것은 대안 2. 초기에는요, 이자가 다 같아요. 아직 돈 안 갚았잖아요. 1회차에는 첫째 년도에는 돈 안 갚았기 때문에 이자는 다 똑같지. 이자는 다 똑같아. 돈 안 갚았어, 아직. 이자는 초기에는 똑같다. 3개. 근데 하나가 빠져. 하나가 뭐야? GPM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GPM은 초기에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더 높거든요. 대출 잔액이 높은 게 이자도 더 높아요. 요 금액보다 이자가 더 높아.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크기 때문에 이자는 더 높아요. 그래서
4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3개가 똑같지.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보죠. 대출금보다 대출 잔액이 더 높거든요. 자, 2번 갑니다. 모든 대안의 대출 기간 동안 상환한 원금 이자의 총 합계액은 동일하다. 총 합계액은 동일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똑같지. 만기되면 뭐야? 만기되면 대출금 전액 갚으니까 관계없는데 원금 이자를 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총 합계, 예? 원금 플러스 이자의 총 합계 뭐 동안? 대출 기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만기 일시 상환이 제일 많지. 왜? 이자가 제일 많잖아요. 돈 안 갚아서 이자가 제일 많지 뭐.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뭐? G, PM. 왜? 여러분 요 순서로 보면 돼요. 대출 잔액의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니까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은 거 뭐? 파란 거. 중간은 빨간 거. 제일 적은 건 흰 거.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많을수록 이자도 많은 거예요. GPM, 그 다음 뭐? CPM, CAM. 2번 틀린 지문. 3번 대안사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증하는 구조 하니까 틀렸어요. 점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자가 어떻게 돼?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줄기 때문에 이자도 증가하다가 줄어들어. 되겠죠? 그럼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줄기 때문에 이자도 증가하다가 뭐? 줄어든다. 보통요, 한 6년 차까지 이자가 증가하다가 6년 차 지나면서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4번 대안 2는 대안 3에 비해서 첫째 년도의 원금 상환액, 요거죠. 원금 상환액은 요거. 첫째 년도 초기 어리가 많아? 원금, 요게 많이 갚았네. 원금 상환액. 요거는 적죠? 어리가 많아. 원금 상환액은 어리가 커. 원금 균등이 더 많이 상환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 (4번이) 아니 5번이 정답이네. 맨 끝에 큰이 아니라 뭐다? 작은. 원금 상환액이 작은. 5번이 정답입니다. 대안 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 년도의 차입자. 여기 첫째 년도 차입자가 제일 많은 거 뭐? 요거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만기일시는 뭐만 이자만 갚잖아요. 원금 안 갚고 요거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 자, 93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주택연금은 뭐죠? 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영모기지 대출을 취급을 할 수 있죠. 왜? 국가가 우선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고령자는 평생 동안 주택연금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장점이 되죠. 자, 2번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 만 55세 이상. 그럼 만 55세 이상인데 뭐 우리는 근저당권 설정의 기준이죠. 근저당권 설정의 기준. 60세에서 올해 4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얼마로? 55세로 바뀌었어요. 자, 시가 동그라미 공시 가격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이게 공시
가격이 아니라는 거. 시가입니다. 시가의 동그라미. 9억 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이죠. 근데 뭐 들어가면 안 돼? 오피스텔 들어가면 안 돼.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 3번 정답. 주택연금 지급 방식 4가지 있어요.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4가지가 있어요. 자, 5번 대출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한은 뭐다? 결국은 종시. 그러니까 보증기한은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니까 뭐다? 종시. 종시. 자, 94번 부동산 투자에서 작년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겠죠. 자, 94번 보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돼? 최저 자본금 얘기죠. 그래서 1번 정답이네. 옳은 거 1번이 바로 뭐가 된다? 정답. 최저 자본금 얼마? 여기 70억 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얼마? 여기는 50억 원. 자,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설립 자본금인데 여기에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얼마? 이거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번, 3번 설명 끝났고 4번은 거기 맨 끝에 10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 그래서 틀린 지문. 자,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뭐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자, 95번 틀린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 맞죠? 자, 여러분 95번에 2번은 뭐다? 95번에 2번은 제5조거든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보면요. 1항은 뭐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 1항이고 2항은 뭐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여기 2항. 요 1항, 2항을 연결해서 지문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2번 정답.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위탁. 여러분 그 3번 지문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죠.
그리고 자기 관리는 뭐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기 관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 지문도 많이 내요. 그리고 자기 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 회사.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명목. 아까 얘기했죠.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뭐다?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이 있다 없다? 직원이 없는데?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요거는 없어요.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이건 직원이 없으니까 내부 통제 기준이 없지. 직원이 있는 뭐 자기 관리가 내부 통제 기준이 있겠지. 직원에 대한. 자, 그리고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뭐에?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뭐한다?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총자산의 요거는 70.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어야 돼. 총자산에. 자, 자산의 구성이죠. 여러분 4번은 자산의 구성에 대한 설명.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죠. 자, 또 주식 공모. (2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 내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사모도 가능하죠. 또 두 가지 해당. 주식 분산은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이상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주식 분산 15조, 요거는 1항 14조 8에 나온 조문. 관련해서 우리 법 조문에서 시험 지문에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PF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 프로젝트 뭐 여러분 프로젝트는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장기인 그러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야. 여기에서 파이낸싱. 이걸 뭐죠? 프로젝트 금융이죠. PF. 자, 이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자가 빠졌네.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이 나와 있죠. 이 사업주는 출자를 하죠. 여러분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출자해서 사업주와는 뭐 사업주는 독립적인, 즉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뭐를 만든다?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특수법인. 그래서 우리는 특정, 뭐 유전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뭐 항만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뭐를?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수익성, 뭐를 담보? 사업성이죠. 여기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 현금 흐름. 아까 현금 흐름 나오죠? 이걸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뭘로?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뭐를?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하고 또 아까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채에 대한 뭐를? 회사채에 대한 원금 이자,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다. 여기 1번 설명이죠. 2번 사업주 입장. 여러분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발 사업이 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이 보증한 부분 담보에 한정, 제한을 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 설명이 2번 설명. 3번 부외금융, 금융기관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뭐다? 부외,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 돼요. 3번 정답. 4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죠. 왜? 대출해주는데 미래 불확실성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뭐가 높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 차익 금리는 뭐보다 더 높다? 기업에서의 뭐보다? 대출 금리보다 여기 훨씬 더 높아요. 한 4, 5배 되거든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5번 복잡한 계약에 따르는 사업의 지연, 이해 당사자 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금자가 빠지네. 금융기관 모두 입장에서 뭘로? 단점으로 우리 작용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안 좋죠. 돈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 둘 다. 자, 97번 문제는 중간에 넘어갑니다. 뭐가 없죠? 박스가 없어졌어요.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단 요 뒤에 요 보증이나 별도의 담보 제공이 없다는 것은 제한 소급 금융 안 한다. 무슨 금융? 비소급 금융이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말하죠. 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누가 책임져야 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부채를 갚아야지. 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되면 어떻게 돼?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되면은 어떻게 돼?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에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데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금융기관 부실 가져올 수 있다. 금융기관의 채권에서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금융기관도 부실 채권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축은행 같은 경우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자, 밑줄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 주의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99번 틀린 것.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개념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누가 한다?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였어요. 자, 부동산 신탁회사에 보면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로우 계정. 자, 에스크로우 계정을 우리는 위탁관리 계좌라고 해요. 자, 위탁관리 계좌에서 뭐 한다? 자금을 관리한다.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사업비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F의 차익금리는 기업 대출금리보다 높고요.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맨 끝에 사업 진행 신속 여기 틀렸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틀린 질문은 4번이 정답. 자, 5번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급 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소급 금융의 경우도 있다. 자, PF.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지문으로 또 출제를 했어요. 개발과 연결해서요. 그래서 올해도 2 내용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우리 요즘 이 니측조하고 이쪽이 좀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원래 또 이슈가 PF 쪽 많이 되고 있죠. 그럼 또 PF도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니츠는 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우선은 우리가 99번까지 풀었죠. 자, 100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더 풀고 식사하려면 식사하고 풀래요. 한 34문제 남았는데. 식사하고